반갑습니다. 저는 숭이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 지원단에서 2008년부터 활동을 한 정재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많이 걱정도 하시는데 생각보다 걱정할 부분의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와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오늘 명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넘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부터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는 수업이 50분입니다. 5분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변화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교 시간이 늦어진다. 당연하겠죠? 7교시 정도까지 수업이 있는데 1시간에 5분씩 늘었으니까 당연히 하교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별거 아닌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 5분만큼의 수업 진도를 더 나간다는 거죠. 그럼 수업을 나가면 복습을 한다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에 감당해야 될 공부의 양이 단순히 1시간에 5분이 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습이나 예습의 과정도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는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교육의 과정이라든가 학교의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고 또 그 고등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본인들의 생각에 나는 기술을 배우고 취업 전선으로 나가겠다 하면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구성입니다. 수업 구성은 기본적으로 중학교는 교과로 구성됩니다. 즉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똑같은 교과를 배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고1 때까지만 국영수 사과가 나오고요. 고2부터는 국어에서 파생된 과목들, 즉 문학, 독서, 작문 이런 개념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성적을 산출할 때도 중학교까지는 전체 평균 성적을 산출해서 석차를 매기거나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0명이 선택했다. 그러면 30명 학생들 안에서 성적이 나오는 거고 100명이 선택했다. 그러면 100명 안에서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의 수준의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서 살짝 어려워지는 수준으로 가게 되고 큰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없는데 점차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 교과서의 내용의 수준이 대학의 전공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물리학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의 목차와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의 목차를 보시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의 크기도 그만큼 작아지고 그림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그 현실 속에서 빨리빨리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에는 고등학교 유형이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영재학교, 전기학교, 그 다음에 후기학교,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재학교는 이미 다 끝났지만 혹시 중3이 아닌 중2, 중1 학부모님들이 계실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영재학교는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과고하고 헷갈리는데 영재고와 과고는 많이 다릅니다. 영재고등학교는 영재를 뽑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재라고 판단이 되면. 하지만 과학고등학교는 전기학교에 나와 있는 과학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진학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영재학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재학교는 1단계는 본인들이 이제 좋은 성적, 중학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지원했을 때 1단계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스스로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중학교 성적이 좋다면 1단계 통과를 좀 생각보다 쉽게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서 학교 자체의 영재성 평가를 하는데 이게 무진장 어려워서 학생들이 여기서 왕창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끔씩 어떤 특정 어떤 영재와 관련된 사교육기관에서 우리 학원에서 영재학교 1단계 많이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영재학교는 1단계 통과가 원래 많은 겁니다. 그 학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속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전기학교는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서울 지역 학생은 2군데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 2군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과거에 뭐겠습니까? 공고, 상고, 그게 이제 특성화고등학교가 되겠죠? 근데 마이스터고라는 게 있네요. 이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이스터고를 졸업하면 대학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특성화고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대입 원서를 쓸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지만 마이스터고는 우선적으로 취업이 우선입니다. 그럼 대학을 아주 못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학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취업을 한 사람들은 3년 이상 그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재직자 전형이라는 전형의 자격이 나오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기 학교죠. 진짜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것이 후기 학교인데요. 후기 학교는 외고와 국제고 그리고 일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 안에 일반고 말고 이제 또 자유형 사립고 이런 학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고하고 국제고는 당연히 서울 지역 학생들은 서울 지역에 있는 외고와 국제고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은 못 씁니다. 자, 그리고 외고와 국제고를 지원했을 때 아직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는 원서를 쓰거든요. 지원 원서를 쓰는데 지원 원서에 크게 3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칸은 외고, 국제고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한 칸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3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1단계, 2단계 안에서 1지망, 2지망이 또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은 그 3칸을 채우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일반고를 쓰는 학생들은 1단계, 2단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서울 전 지역, 그러니까 강남에 살면서도 강북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강북에 살면서도 강남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체 해당 학교 모집 인원의 20%가 서울 전 지역 1단계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교육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면 강남 서초구 안에서 2단계 학교를 선택을 하는데 이 인원은 전체 그 학교 구성원의 40%.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무작위 배정인데 이것은 뭐 지역이라든가 뭐 이제 근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고나 국제고를 쓸 경우에는 외고 국제고에 일단은 그것이 1단계로 인정이 돼서 외고 국제고를 쓰는 친구들은 1단계를 쓸 수 없고 2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일반고 안에서도 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중점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자유형 공립고, 농어촌 자율고 이런 학교들이 또 일반고 안에서도 있습니다. 중점고등학교는 뭐 대표적으로 과학중점학교가 대표적인 학교고요. 그리고 뭐 AI 학교, 요즘에 그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점고등학교를 염두에 두는 분들이 있는데 중점고등학교는 특히 과학중점고등학교가 서울에 좀 많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학교도 지금 과학중점학교에 속합니다. 근데 이 과학중점학교로 진학을 하시면 과학의 그 사회와 과학 이런 과목이 있죠. 과학 과목이 총 12과목이 있는데 그 12과목 중에서 무조건 7과목 이상을 수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학하고 정보 과목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될 과목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중점학교를 지원하고자 생각하는 친구들은 결국 내가 수학, 과학에 자신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다라고 판단됐을 때 지원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는 뭐 일반 고등학교, 서울에서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의 한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농어촌 자율학교를 또 서울 학생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공주 한일고라든가 또는 뭐 공주사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이 농어촌 자율학교죠. 거창고, 창녕고, 옥야고 뭐 이런 수많은 지방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농어촌에 있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데요. 특히 이 농어촌 자율학교의 장점은 기숙사 학교고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는 친구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공주 한일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유혹에 넘어갈 만한 시설, 유흥시설, 그나마 유흥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이 교문에서 20분 걸어가야 되는 편의점, 뭐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여러 유혹에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율형 사립고 안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와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광역 단위 자사고는 서울 지역 사립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서울 지역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제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일반고하고 자사고의 차이점은, 일반고는 결국 국고 지원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등록금이라든가 뭐 여러 지원을 받지만,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보를 하는 대신에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는, 그래서 자율적이라 해서 자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특정 그 자사고의 교육과정이 일반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디가 유불리하냐 이런 것을 따지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발을 하는 방식은 크게 학교장 선발이랑 교육감 선발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장 선발은 말 그대로 학교장이 선발하는 거,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그다음에 자사고 이런 데는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의 결정에 의해서 학불이 가려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장 선발이라고 하는데, 학교장 선발은 중학교 내신 성적의 절대평가 내신, 그러니까 90점 나오면 A 나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취도,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이런 그 학교장 선발 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옛날 표현으로 속칭 뺑뺑이 돌리는 거,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제 뺑뺑이 순서를 위해서 결국 이제 학교 내신이 어느 정도 상대평가로 작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 이제 중복 지원 불가가 되겠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고 국제고 지원 시 후기 1단계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정보는 그럼 어디서 파악을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개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면,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입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알림이 사이트가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뭐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입 정보 포털에 가면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학교 알림이에 이제 들어가면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학교 알림이에서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를 검색해가지고 그 고등학교의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열면 그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가 있고, 그 학교 자체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학교 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학교 알림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런 편성표 같은 것들을, 교육과정 편성표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 편성표를 본다고 해서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학교는 제가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는 지금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요게 뭐냐면, 기준단위, 운영단위라는 게 뭐냐면, 기준단위는 이 교과서는, 미디어 영어라는 교과서는 일주일에 4시간씩 16주간 수업을 하는 교과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다 지금 보시면, 다 지금 4시간으로 지금 맞춰져 있죠. 주당 4시간짜리 수업을 해야 되는 과목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주당 4시간이 아니라 주당 3시간씩 수업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총 학생들이 그 2학년 1학기에 들어야 될 시간은
9시간, 즉 3과목을 선택해서 주당 9시간은 요 과목 안에서 듣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요 택 3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죠. 이게 이제 과목 선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우리 아이가 진학하면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 2학년 2학기 때는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알림이를 학교 알림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에 가면 해당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의 분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개인 성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을 보니까 A는 무조건 성취율 90% 이상인데 요거 그냥 쉽게 그냥 90점 이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100점 만점으로 성취도를 맞추니까요. 그래서 A 그러면은 이제 90점 이상. 그러니까 이 과목의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을 듣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체 50% 이상이 90점을 넘기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국어, 이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이 매우 쉽게 출제가 됐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매우 잘하거나,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러면 그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도 아마 이런 것에 맞춰서 또 지원을 많이 하죠. 옆에 보면 이제 수학인데 수학의 경우에 B와 C, 그러니까 즉 80점대와 70점대가 전체 학생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수학의 최상위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내지는 그냥 적절하게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자녀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학교 알림이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할 때마다 정말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도대체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느냐, 내신을 따라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외에 학교의 분위기를 쫓아가야 되느냐.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한 방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를 선택하고 또 고등학교에 가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철저하게 학생 개인의 판단입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죠. 대신 본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합할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는 크게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있고, 하나는 자존심이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자존감이 높다는 건 뭐냐면 남이 뭐라 어떠하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때 그 친구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난 그런 좋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도 그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즐거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경쟁이 치열한 학교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자존심이 높은 학생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등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교하고 남이 보이는 등급에 의해서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야, 자존심을 버려, 이렇게 한다고 쉽게 되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런 성향은 한 번에 고쳐지는 건 아니고, 따라서 우리 아이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남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앞서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내신 경쟁을 좀 더 수월하게 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KTX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산발 KTX를 타면 그냥 무조건 부산까지 데려다주는 곳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결국 함께 뛰어가는 러닝크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잘 뛰면 나도 거기에 잘 따라갈 수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뜀박질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함께 뛰는 곳이 바로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뛰는 속도가 굉장히 쉽지 않다, 딸린다라고 한다면
빨리 뛰는 아이들보다는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애들, 아니면 자존심이 센 친구라면 더 못 뛰는 아이들과 뛰는 크루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물론 이 안에서의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다만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무리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셔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와 과목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매우 훌륭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훌륭합니다. 아주 간단한 취지예요. 바로 뭐냐? 수업을 들어야 졸업을 한다. 수업을 들어야 졸업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수업을 안 들었느냐? 예, 안 들은 친구들도 있죠. 예.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노련해져가지고 아침에 학교로 오면 시간표를 보면서 뭐 할까요? 잠을 자도 혼내지 않는 선생님들을 쭉 뽑아봅니다. 오늘은 3시간은 잘 수 있겠군. 이렇게 하죠. 수업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석을 많이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업 일수 중에 3분의 1을 넘지 않는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에서 이제 아주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학생을 고등학교 졸업시키자. 근데 왜 수업을 아이들이 안 들을까? 한마디로 재미없어서 안 들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밌는 수업을 만들어주자. 고등학교가 꼭 대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자유롭고 재밌는 수업들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는 제주도 내에서 좀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인데, 그래서 공부를 좀 잘 안 하는 그런 학교예요. 이 학교에서 뭘 실험했냐면, 야, 너희들 국영수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수업 개설해 줄게 했더니 지금 이런 수업이 개설이 된 겁니다.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수업을 잘 들었겠죠.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들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제주도 교육청에 가시면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고 학생들이 얼마나 밝게 공부하는지, 즐겁게 공부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고교학점제의 상당한 순기능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대입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 사진에 의해 연극 연출을 들어서는 진학할 수가 없겠죠. 이제 여기서 고교학점제에서의 고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학점이냐? 고교학점제의 개념은 수업을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국영수를 안 듣고 다른 수업을 선택한다면 뭐가 좋겠니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상위권에 네일아트가 나왔습니다. 아, 그럼 네일아트를 우리는 과목을 어떻게 개설시켜줘야 되냐? 기존의 방식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학점의 개념이 들어오면 해볼 만한 겁니다. 그럼 학점의 개념이 뭐냐? 학점의 개념은 1회 수업 50분짜리 1회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고 그것이 16주, 즉 한 학기가 진행이 되면 1학점이 되는 거. 대학교에서 주당 3시간짜리 수업을 3학점 수업이라고 하고 14주간 수업을 받으면 학점이 되는 거. 그 개념을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네의 네일아트 전문가와 학교와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해서 학교 일찍 끝나는 날 우리 학교 아이가 네일아트 전문가에게 가서 일주일에 2시간씩 16주간 수업을 받았다? 그러면 2학점이 인정이 되는 거죠. 학점제를 하니까 수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럼 졸업은 어떻게 하느냐? 총학점으로 하게 되는 거죠. 총 3년 192학점.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3년 192학점을 채우면 되는 방식으로 해서 학점제의 개념이 도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192학점이니까 우리 3년을 6학기죠. 그래서 한 학기에 32학점씩 학생들이 주당 32시간의 수업을 16주간 수업을 듣게 되면 32학점 인정이고, 이 32학점 안에는 학교 밖 수업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학교 밖 수업의 인정.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수업이 좀 제한적인데, 저 지방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연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울시 안에 있는 많은 학교들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학점은 이제 성취도, 그러니까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점을 따야죠. 수업을 안 들으면,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는 출석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교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 정신 차리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수업을 들었으면 시험을 최소한 몇 점 이상 받겠죠. 그래서 40점 이상,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수 처리가 되는 거죠. 이수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90점 이상이면 A, 성취도 A, 그러니까 대학으로 말하면 A+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리고 40점 미만이면 대학으로 얘기하면 F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학은 F 학점을 받으면 다음 학기에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자,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면 유급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3살, 24살 얘들 데리고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뭘 하냐면 미수가 됐을 경우에는 최소 성취 보장 지도라는 걸 하는데, 쉽게 말해서 보충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보충 수업을 받되 학기가 끝나고 받습니다. 학기에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성적 처리가 돼서 성적이 미수 처리가 될 만한 학생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불러다가 보충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도 참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 보충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쉽지 않겠죠. 본 수업에서도 못 따라온 애를 보충해가지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고민거리로 놓여져 있어서 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개념은 또 좋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을 못 따라오는 친구들을 교사들이 책임감 있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수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평가로 성적이 산출되는, 그러니까 학점과 별개로 성적이 또 산출되는 방식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교학점제 원래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는 등수를 매기지 않기로 했는데, 결국 대입에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등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등급이 도입됩니다. 다만 현재의 2, 3학년들의 9등급보다는 조금 넓게 5등급제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5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A, B, C, 이건 이제 내가 점수만 넘기면 그 해당되는 숫자를 받는 거잖아요. 알파벳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이 등급을 생활기록부에 동시에 기재하고 대학에도 입시 자료로 동시에 제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등급하고 이제 5등급을 비교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토요일 아침에 나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 진학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으로 나와 계신 거니까 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9등급제 하에서 내신 성적만 가지고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몇 등급대 아이들이 대학을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보통 서울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서울의 중상위권 그룹의 이런 수준의 대학들의 경우 2.5등급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9등급 하에서 그 정도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4년제 대학, 경기대라든가 가천대, 가톨릭대 요 라인에서는 보통 이제 3등급 초중반까지 합격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한번 딱 잡아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5등급제 하에서 보면, 자, 5등급으로 가면 지금 말씀드렸던 저 노란색 칸의 9등급 칸에서는 저 2.5등급에서 3.5, 6등급까지를 제가 묶었죠. 저기가 서울의 중위권부터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까지 진학하는 그런 많이 진학하는, 그 예외는 당연히 있습니다. 또 수능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내신으로 했을 때 가는 그 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쭉 이렇게 내려보면 국민숭실세종의 경우 1.34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가천 가톨릭의 경우에는 1.8등급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에 대한 부담이 조금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00명인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에서 한 친구가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100명 중에 66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등급일까요? 5등급 하에서 66등이면 3등급이죠? 보이시죠? 100명 중에 66등이면 3등급이죠? 자, 3등급이면은 조금 중하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0명을 제꼈습니다. 그래서 35등을 했어요.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네요. 네,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도 이런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학도 알죠. 대학도 당연히 아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등급은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등급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점수를 챙겨라. 요걸 고등학교 가서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점수가 중요합니다. 원점수. 예. 등급은 뭐 아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등급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자기 점수, 원점수입니다. 그리고 원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등급도 쫓아오게 되는 거죠. 자, 등급을 쫓아가는 친구와 원점수를 쫓아가는 친구는 성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쫓아가는 친구 한번 볼까요? 내가 50점 받았습니다. 아주 실망스럽죠. 100점 만점에 50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러면서 스스로 막 자괴감을 느끼고 이러고 있는 찰나에 친구와 통화를 했더니 친구는 49점을 받았답니다.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이게 등급에 집착하는 거죠. 상대적인 것에. 그런데 점수에 집착한다는 것은 뭐냐?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늘상 점검한다는 거죠.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3주, 4주 전에 시험 범위까지 교과서 3번, 4번 분석해보고 선생님이 써주신 필기한 부분들 3번, 4번 보고 문제 풀어보고 그래, 나는 내 이번 시험에 100점 받을 준비가 됐다 할 때까지 스스로를 끌어가는 거. 그게 점수입니다. 그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학생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비교해서 누구랑 비교해서 가는 등급은 학생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학도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1등급이 10%입니다. 5등급, 100명으로 기준했을 때 10등까지죠. 자, 어떤 친구가 80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대학은 그 친구를 전교 1등으로 볼까요? 전교 10등에 가깝다고 볼까요? 10등에 가깝다고 보겠죠. 점수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점수, 원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습, 복습 같은 기본적인 학습 습관이 잘 들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교육청에서 뭐 이렇게 뭐 1등급은 이렇게 되고 2등급 이렇게 되고 뭐 했는데 요거 아직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과연 중위권 학생들이 따라주려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이런 변수들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학교에서 나중에 대입에서 결정되는 내신은 훨씬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보다는 자기 점수를 잘 챙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이수했을 경우에는 지금 저 위에 있는 학생은 35점인데 지금 35점이니까 40% 미만이죠. 그래서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이수한 상태. 그래서 성취도가 D가 미수가 안 나오고 그냥 E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학생은 요건 이제 학교별 그 분할 점수를 쓴 케이스인데 어쨌든 요 두 번째 학생은 점수상으로는 미수가 아닌데 출석을 못한 거예요. 3분의 1, 한 쌤이 1 이상 결석한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보충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학생이 나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보충 수업 필요 없어. 내가 공부 못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하고 최소 성취 보장 제도를 안 들었을 때는 성적표상에 이렇게 깨끗하게 고등학교는 다녔으나 수업은 안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체제로 간다면 대한민국 교육 역사 이래에 최초로 고등학교 수료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와서 또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기제입니다. 학기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과목을 1학기, 2학기 나눠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학기에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은 과목에 따라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두 학기로 쪼개서 가르칠 수 있고 어떤 과목은 한 학기에 그냥 한 과목씩 가르칠 수 있고 이것은 학교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로 가면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무조건 한 학기 한 과목.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갖다가 학기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학기제가 되면 또 그냥 학기제구나가 아니죠. 우리는 그럼 뭐가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년제로 갔을 때 아까 하나의 교과서가 보통 4학점으로 구성된 거 처음에 보셨죠? 보통은 이제 하나의 교과서는 주당 4시간으로 한 학기에 끝내든지 아니면 주당 2시간씩 해서 두 학기로 나눠서 가르치든지 어쨌든 하나의 교과서는 주당 4시간짜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년제로 운영이 됐어요. 예를 들어 사회문화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대략 200페이지 되는 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에 2시간, 2학기에 2시간 해서 요 4학점짜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자 1학기 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은 몇 페이지인가요? 산수죠? 100페이지죠.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몇 페이지가 적당하겠습니까? 50페이지죠. 자, 그런데 이 사회문화라는 교과서가 이름을 어마어마하게 바꿨습니다. 사회와 문화로. 예, 교과서의 분량은 비슷합니다. 대략 한 180여 페이지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주당 4시간으로 배워야 되니까 거의 200페이지라고 봤을 때 앞서서 한 학기에 100페이지를 공부하던 것을 한 학기에 200페이지를 공부해야 되고 중간고사 범위 100페이지, 기말고사 범위 100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 일정이 꼬여서 하루에 3과목을 봤을 때 지금까지 2학년, 3학년들은 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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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페이지만 공부하면 3과목에 대한 중간고사 대비가 끝인데 학점제 하에서는 잘못 보이면 300페이지, 장편소설만큼의 분량이 시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습의 부담이 크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방법은 평상시에 예복습하는 자세밖에 없습니다. 즉 주당 2시간 나갔을 때 일주일에 그 과목을 복습할 수 있는 것과 주당 4시간 나갔을 때 일주일에 복습해야 될 양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그 2시간짜리를 그냥 주말에 몰아서 한 과목을 복습할 수도 있지만 4시간이 되고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그날 해소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하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려면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많은 선택 과목 사실은 앞서서도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한테 컨설팅 받으라고 누가 뭘 주시더라고요. 팜플렛 같은 거. 예. 근데 과목 컨설팅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아주 단언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는지 한번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 과목 설명 안에서도 그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우리는 고교학점제 가지도 않았어요. 고교학점제 가려면 내년입니다. 내년. 지금 1학년 아이들이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1학년은 저렇게 공통 과목입니다. 다만 한 학기에 한 과목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을 1, 2로 쪼개놨습니다. 1학기에 배우는 국어, 2학기에 배우는 국어. 요거는 이제 고교학점제 그 체계에 맞추려고 했던 거고요. 자,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일반, 진로, 융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진로, 융합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반입니다.
일반이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 일반이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능 과목입니다. 일반은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 일반 과목은 그 과목의 학문의 뼈대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떠냐? 진로 선택 과목은 중요하지만 이게 학력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국어를 보시면 직무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이 과목에 대해서 직무 의사소통이 뭘까? 일단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민해 봤습니다. 직무 의사소통. 부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과연 학력평가의 기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다양한 과목으로 만들어 놨지만, 요게 대입이나 학생의 학력을 성장시키는 본질적 과목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영수 안에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기하와 미적분투. 요것은 예외. 요건 예외입니다. 요거는 일반 진로 선택 과목과 다르게 학생의 학력과 능력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과목입니다. 특히 이공계 대학에서는 매우 중요시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저거 선택해서 성적 잘 나오면 대학이 좋아한다예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 그 외에는 조금은 학력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와 과학 과목인데 사회와 과학 과목에서도 역시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진로 선택 과목 이 안에서도 학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진로 선택 과목은 얘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8과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과목, 과학에서도 지금 2학년, 3학년들은 과학이 1, 2로 나눠져 있거든요. 1, 2. 근데 1이 어려울까요? 2가 어려울까요? 2가 어렵겠죠. 그 어려운 2 과목을 둘로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리 2 과목을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쪼개놓은 거고, 화학 2 과목을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라고 쪼개놓은 건데, 어찌 보면은 고등학교 전 교과서 안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만 모아놓은 그룹이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면 저걸 잘하면 매우 수학과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겠죠. 대학들도 당연히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할 때 고민해야 되는 과목이 바로 저 과목들이고요. 그럼 너무 빡빡하게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수를 매기지 않는, 그래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 9과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고등학교들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아마 중간중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깔아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수많은 과목들, 그냥 많은 과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료집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고등학교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하다 보니까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의 학생들이 다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시간표가 안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처럼 공강이 발생해요. 공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가끔은 이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무슨 시간이니? 공강 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공강을 2개로 학교들마다 조금 맞출 것 같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하교 시간을 맞춰서 공강을 어찌저찌 맞춰가지고 그 7교시 때 맞추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이런 학교들은 아마 이 시간에 학교 밖 수업이라든가 공동교육과정, 그다음에 이제 학교 자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문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의하실 때 그 학교는 몇 명 대학 갔어요? 예, 그 학교는 어느 대학 몇 명 갔어요? 어느 대학 몇 명 간 건 걔가 간 거예요. 예, 우리 아이가 가야지. 중요한 건 우리 아이를
잘 성장시켜줄 학교냐? 그러면 그 학교는 몇 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 이후에 뭐를 해주느냐,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거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공강 시간이 그냥 자유롭게 놔둬서 그냥 이렇게 학생들마다 알아서 자기 시간표가 공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대비해서 지금 각 고등학교는, 시설들을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습 공간이라든가 또는 휴게 공간 같은 것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7교시 일찍 끝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콜라 캠퍼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공유 캠퍼스하고 그다음에 거점 학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유 캠퍼스는 이제 학교들끼리 협약을 맺은 거예요. 인근 학교들끼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3개, 4개 학교에서 협약을 맺어서 한 학교만 이제 개설하겠다 그러면 잘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고급 물리 실험 이런 것들은 한 학교당 나올 수 있는 애들이 뭐 5명, 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한 4, 5개 학교가 자기네 학교에 있는 4, 5명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한 20명 정도를 함께 가르치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유 캠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 학교는 특정한 학교에서 아까 물리실험 같은 거, 고급 물리실험을 어떤 서울의 몇 개 고등학교에서 개설을 하면 서울 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일찍 끝나는 날, 시간표 맞는 날 와서 그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게 거점 학교인데요. 이걸 이제 콜라 캠퍼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공유 캠퍼스인데 이 지역에서는 동덕, 상문, 서울고등학교가 공유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작관학에서는 수도, 당곡, 신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점 학교가 있습니다. 거점 학교는 과학, 음악, 미술, 제2외국어처럼 한 학교에서는 개설하기가 힘든 과목들을 특정 고등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서울시 전체 학생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학교가 있고요. 그럼 이거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영등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거점 학교인데 체육거점 학교다 보니까 가끔 저희 학교에도 영등포고등학교에서 보낸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포스터 보니까 아무래도 체육거점학교답게 고교생 몸짱 대회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동하기 불편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 개념하고 좀 비슷하지만 다른. 그러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교를 어떤 상황 때문에 다닐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고, 요 온라인 학교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 없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온라인 학교는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있는데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은 온라인으로 지원받는 학생들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참여 수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원 취지는 즐거운 학교 생활이 원 취지이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대학 진학이고 대학 진학이 고민이 되려면 그러면 어떤 과목들을 듣고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학생들이 고민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계열에 대한 선택입니다. 현재는 고등학교에 문과와 이과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습니다. 여기 부모님 세대들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문과, 이과를 선택하면 본인의 과목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과 하나만 선택하면 문과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고 이과 하나만 선택해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그게 세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30년 만에 친구들 만나도 너 문과였지. 그렇죠? 그 다음에 계산 잘하는 친구 있으면 역시 이과야.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없고 다만 대학교가 여전히 문과 계열의 대학과 이과 계열의 대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과 계열의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있고 이과 계열의 대학에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거 왜 선택하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꾸로 어떤 것을 특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선택해야 되고 선택의 방법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일단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아이들과 이 사회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이 사회에 대한 대화. 예를 들어서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인데 AI 시대가 되면 지금 우리 AI 이기기가 참 힘들잖아요. 너무 똑똑하잖아요. AI가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내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이 AI 인간이 AI를 이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컴퓨터 코드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회를 본다. 아, 지금 우리가 AI 사회로 가고 있어. 아주 쉬운 예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건데 AI 시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전기가 필요해. 근데 우리나라의 전기 상황은 이러이러해. 나는 그 분야에 한번 뛰어들어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취업 잘 된다니까 우르르 가고 우르르 가면 나중에 다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제대로 짚는 노력. 근데 중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부모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같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가 초점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가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열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이 입학처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입학처로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대학교 입학처 검색하시면 바로 입학처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PDF나 이런 걸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앞서서 봤던 요 UOS 시립대에서 나온 책자인데요. 여기를 보면 또 재밌게 그 학과별 인재상이 있어요. 우리 학과에는 이런 학생이 오면 재밌어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라는 인재상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최준혁 연구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이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남산 꼭대기는 아니죠. 남산 중턱이죠. 남산. 아시죠? 이렇게 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옛날에 거기서 마징가 제트가 나오느냐 뭐 이런 거 논쟁했던 그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실제로 대면 상담도 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세요. 이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어요.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 진학센터도 있고 충청도에 가면 충청도 진학센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센터들마다 갖추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센터들은 우리 서울시 센터가 먼저 움직여줘야만 그거 받아서 뭐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선두주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보시고 자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우리 태블릿 PC에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재밌겠죠. 자, 거기 가시면 또 이렇게 아까 제가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책자도 PDF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또 고교 생활 가이드 이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역시 PDF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 페이지 수는 한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인데 여기에 정말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대 학생들의 고민들, 내가 왜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성적 올리는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공부에 뛰어드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말 수기처럼 담아져 있고요. 또 교수님들의 코멘트, 선배들의 코멘트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어서 평상시에 읽어보시면 진로를 정하고 계열을 선택하고 대학을 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개인의 능력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중학교 때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도 아마 연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입이 있었습니다. 고입.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아마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중3 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늘, 우리 중3 담임, 고3 담임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너희들 이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시죠? 그래서 중3 올라갔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첫날 너희들 이래서 고등학교 아무도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확 와닿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중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원형 탈모까지 왔어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상담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야, 겁주려고 했던 거고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게 뭐냐면 한 번 의자에 앉으면 3시간 동안 내려오지 말아라. 그거였어요. 만화책을 봐도 좋고 낙서를 해도 좋으니까 한 번 의자에 앉으면 3시간 동안 내려오지 말아라. 선생님 말씀이잖아요. 무조건 따랐습니다. 무조건. 처음에는 지루했는데 나중에 2시간 정도 앉아있으니까 2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기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공부하는 좋은 태도가 됐고 지금까지도 제가 일할 때도 한 번 집중하면 3시간, 4시간 한 번 앉아서 쭉 집중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올 초에 목 디스크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아이들은 유연해서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먼저 좋은 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태도를 먼저 갖추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죠.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약속들을 하세요. 핸드폰 하루에 1시간 안 보기. 영원히 안 보기가 아니라 1시간 안 보기. 한 번 앉으면 2시간, 3시간 딱 앉아있기. 이런 거부터 실천하시면 다급해질수록 학년이 올라가면 다급해져요. 다급해지면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끝없이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안 되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지켜주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쪽은 약대의 교육과정. 약대 가면 수업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일반 대학교에 한 1.5배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돼요. 감당하기 힘든 수업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이거 의과대학인데요. 의과대학에 지금 좀 작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종강과 개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종강, 여름 방학, 개강, 2학기 시작. 자 7월 4일날 1학년은 7월 4일날 종강에서 31일날 종강한다. 개강한다. 무슨 말이에요? 방학이 30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교의 방학은 여름방학 2달 반 막 이런데 의대는 아니에요. 의대 4학년 볼까요? 6월 27일 날 방학을 해서 30일 날 끝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세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운 좋게 의대 약대 들어갔다고 한다고 해서 그 대학 다닐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태도를 갖추는 노력들을 이번 겨울방학 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은 뭘 요구하느냐. 대학이 가이드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만들어준 가이드를 보면 자, 서울대학에서 만든 가이드에 보니까 이공계를 희망하냐? 우리 서울대 이공계로 오고 싶냐? 그렇다면 꼭 들어야 된다. 학통, 기하, 미적분 투. 이수 권장인데 앞에 충실한. 예, 꼭 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기하와 미적분 투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이상. 아까 과학이잖아요, 저거. 2과목. 아까 물리의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 이런 과목들 3과목 이상 이수해야 된다. 일반 선택 과목 우선 이수해라. 물화생지. 일반 선택 과목.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이죠. 그 과목들을 먼저 들어라. 그 다음에 공학이 붙어 있는 과목은 물리학, 일반 선택 과목인 물리학을 우선적으로 이수해라. 지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이 필요가 없어져요. 들어야 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자율전공은 폭넓게 들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쪽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인문계는 없습니까? 하니까, 옛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제1부는 한 문 정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상 저거는 어느 학교든지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다른 대학은 어떠냐? 경희대학교를 보니까 경희대학교는 이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눠놨긴 했는데 학과마다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서도 잘 찾아보시면 수학에서 기하, 미적분 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경희대학이 처음 발표할 때는 핵심 과목, 이 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핵심 과목을 안 들으면 감점할 겁니다. 권장 과목을 들으면 가산점을 줄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발표했는데 본인들도 조금 세다 싶었는지 두 번째 발표할 때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꼭 그런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공교롭게도 이공계 쪽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볼까요? 중앙대도 볼까요? 중앙대학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들은 일단 이공계로 진학을 희망한다라고 선택을 하는 순간 어느 정도 컨설팅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2, 3학년에게도 저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게 굉장히 큽니다. 영향력이. 그리고 뭐 실제 합불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또 있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이공계 중심으로 저러하다. 예시니까 찾아보시고요. 건국대학교는 인문대학은 국어, 영어, 사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 성적이라든가 세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평가하겠다. 사회과학대학에는 경영경제학과가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정도까지는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하겠다. 그 다음에 공대 쪽에서는 앞서서 봤던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이런 방식으로 과목들을 좀 더 평가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서강대학이 재밌죠? 서강대학교는 떡하니 우리는 권장 이수 과목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걸 발표한 다음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서강대학교 사정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저것을 본인이 썼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공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냐 그랬더니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네, 뭡니까? 다른 대학에 준해서 보시면 된다. 대신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권장 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거고 다른 대학하고 준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듯 하나 역시 저 안에도 본인들의 학생 판단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년 2학기 때쯤 되면 자기가 시간표를 만드는 거예요. 과목 선택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2시간입니다. 32학점입니다. 그쵸? 32학점 이상이 아니에요. 32학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기준이 뭐였습니까? 4학점이 기준이었죠? 그럼 32학점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한 학기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8과목이 됩니다. 8과목. 그럼 8과목을 다 선택할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은 한 학기에 하나씩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국영수를 한 학기에 하나씩 들었을 때 실제로 수능 과목을 한 학기에 하나씩 듣는 게 됩니다. 그래서 국영수의 기본적인 과목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3과목 선택을 못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5과목 남았습니다. 이해되셨어요? 32시간 선택인데 한 과목의 기준이 주당 4시간이니까 학생들은 8과목밖에 선택을 못하는 건데 일단 국어, 영어, 수학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과목은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선택을 하나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5과목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5과목 안에서도 체육이 또 한 학기 1시간 이상이 필수고요.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합치면은 대략 3학점 정도는 창체와 체육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을 또 못 듣는 거죠. 이제 학생들에게는 4과목이 남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 정보, 그 다음에 교양. 요 과목들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 동안에 총 16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럼 16학점이라는 것은 한 학기에 4학점은, 한 학기에 한 과목은 예술, 정보, 교양에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3개가 남은 겁니다. 근데 이 3개만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대학에서는 권장 과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소화하려니까 지금 고등학교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4시간짜리 수업을 3시간으로 줄여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위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면 안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학도 위계가 있고 과학도 위계가 있는데 일단 그 대수 미적분을 들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 단계를 들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 대수와 미적분 1을 먼저 이수한 후에 기하와 미적분 2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학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과목도 지금 물리학의 저 2과목, 물리학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화학도 먼저 들어야 되고 생명과학도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할 때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간표를 짜봐야 되겠죠? 자, 난 자연계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가 지금 더 이제 학생들에서는 선호도가 많이 높으니까 자연계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짜야 됩니다. 그런데 3학년 2학기는 제가 개통이라고만 해놓고 별로 과목을 안 넣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3학년 2학기는 수시 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이 3학년 2학기의 생활기록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다가 당신들이 희망하고 있는 원하는 선택 과목, 가이드했던 과목들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번의 학기 안에 앞서 봤던 가이드에 나와 있는 과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국영수만 따지면 일단은 국어는 아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그랬죠? 문학, 합법과학, 독서와 작문 저거 다 뭐예요? 저거 모두 수능 과목입니다. 그렇죠? 수능 과목 3개 듣고 영어도 수능 과목 3개 듣고 수학도 대수, 미적분어, 확통 수능 과목 3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와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실제로 이제 본인이 나는 이공계를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되는 거죠. 인문계는 깔끔하죠. 인문계는 수능 과목만 이렇게 딱딱딱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과 쪽입니다. 이과 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과 쪽에서는 바로 2학년 1학기에 물화생 지구과학 중에 최소한 2개에서 3개를 이수해야만 결국 앞서서 봤던 저 빨간색 과목이 뭐예요? 대학이 평가를 높게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저것을 잘 소화했는지 못했는지가 대학의 평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문과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롭냐? 사학과를 가겠다. 나는 역사학과를 가겠다라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역사학과를 가는 친구가, 그럼 역사학과니까 세계사, 동아시아 역사기행, 또는 역사로 탐구하는 세계, 요거를 하나씩 들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학이 꼭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세계사를 1학기 때 듣고 2학기 때 윤리와 사상을 들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역사를 좋아해서 세계사를 듣지만 특정한 나라에 영향을 끼친 사상가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윤리와 사상을 들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공계 쪽에서는 확실히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있죠. 특정 공대를 간다. 기계공학을 간다. 물리학 듣고 역학과 에너지 듣고 전자기하 양자 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화학 과목 하나 정도 더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과 쪽에서는 확실한 가이드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결국 뭐예요? 기하, 미적분 2, 그 다음에 물화생지 중에서 2-3과목,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2과목, 2-3과목. 많게는 4-5과목, 6과목까지 되겠죠? 이렇게 들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컨설팅을 받아서 1학기 때 뭐 들을까요? 2학기 때 뭐 들을까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히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빨간색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고 저것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2학년 1학기 때 어쩔 수 없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물리 교과서가요, 170페이지, 내용만 한 170페이지 정도로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아직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않은 새 과목의 목차가 저렇게 됩니다. 페이지 수가 저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이게 3학점으로 지금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학점으로 만들어진 과목인데, 3학점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70페이지의 내용을 주당 3시간씩 해서 한 학기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학기 때 저 수업을 들어서 대학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저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그럼 이제 중요하냐?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사회는 암기 과목이고 과학은 이해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진짜 암기 과목입니다. 사회는 오히려 이해 과목이에요. 자, 볼까요? 공부를 잘하느냐, 이 과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은요, 그것을 이제 능력은요, 결국 그 과목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휘력이에요. 물리가 지금 저래요. 선생님들은 어휘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저 진도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휘는 본인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 선거, 보니까 막 포스터 막 지금 막 붙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선거. 자, 선거는 뭐예요? 딱 알죠? 선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휘 알죠? 아, 머릿속에 그려지죠? 자, 그런데 음이온, 안 그려집니다. 그죠? 뭔가 많이 들어봤는데 안 그려져요. 그쵸? 자, 중학생들 친구들끼리 막 수다 떠는 거 옆에서 들어보세요.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을 못 알아들어요. 왜? 걔네들이 사용하는 어휘, 용어가 있다니까요. 물리는 물리의 용어가 있고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의 용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어휘력을 많이 높여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해력 하는데, 아니, 사흘과 나흘을 구분 못하는 게 문해력이에요? 문해력이 아니죠. 그건 어휘력. 예, 어휘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기본이 된 부분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행학습을 하라는 얘기냐? 선행학습이 아니라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 가야 되겠죠. 자, 저런 책들, 뭐 세계를 바꾼 17가지 방정식, 재미있는 물리 이야기, 저런 거 듣다 보면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 용어들에 대한 이해들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법들을 배워 나가셔야 이 복잡해진 것처럼 보이는 이 고교학점제 하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학생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준비해서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진로와 이제 성적의 이제 고민거리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굉장히 이공계에 치우쳐 있죠. 그렇죠? 이공계 쪽을 막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이공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공계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중3이라면 이번 겨울에 아까 갔던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공계에 대한 어휘력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과학이 여전히 어렵고 책을 읽으면 계속 머리가 하얘진다. 이랬을 때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는요, 생각해 보세요. 자,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 자, 집에 아들들, 자, 다루기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한 교실에는 열 몇 명씩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걔네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옛날 같으면 선생님들이 무섭게 회초리도 들고 하셨으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꼼짝 못하고 수업을 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집중시키려면 요거 시험 문제 나와 얘들아. 요거 중요한 거야. 요거 중요한 거야. 사실상 체크를 해주죠. 그러면 아이들은 쉽게 그것을 공부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데서 정답을 찾아주는 맛을 들여요. 그래서 너무 쉽게 공부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서 사고력 중심의 공부들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얘가 왜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공부의 정석을 도전해 보세요. 공부의 정석, 독서하고 하는 이런 정석들을 도전하시고, 이 도전을 했는데도 수학과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사회로 가도 돼요.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또 성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고등학교 때에 너무나 많은 물화생지와 국영수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과목에서 성적이 안 나와서 이공계 대학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대학교는 전체 모집 인원의 30% 정도를 또 무전공으로 뽑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전공이 없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공을 찾는 거, 특히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이공계 쪽은 어려울지 몰라도 컴퓨터 이런 계통들은 문과 쪽으로 공부해서 들어간 친구들도 이과 공부로, 컴퓨터 쪽 공부로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 겨울에 자기 스스로의 수학, 과학의 능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사회 쪽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들은 다 무슨 속담이냐면 욕심내지 말아라 라는 속담이에요. 욕심내지 말아라는 속담인데, 실제로 저는 이걸 거꾸로 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을 통해서, 겨울방학이라고 하면은 자꾸 아이들이 겨울방학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들이 씹을 수 있는 입을 더 크게 만들고 또 가진 것을 많이 만들어서 고등학교에 와서 적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출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각과 결석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라는 곳은 3년이 지나면 3년이 또 금방 지나요. 고1 어리버리하게 지나다가 2학년에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동아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 자기들이 부장하고 주도해서 축제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죠. 그리고 나서 고3 되면 입시에 바빠서 지나가다 보면 금세 3년이 지나고 성인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성인이 되는 마지막 학교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런 자기 관리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결 같은 문제들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 알바가 오픈을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픈 시간 직전에 연락이 와서, 사장님 저 아파서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일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는 좀 이런 근태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는 담임선생님께 오는 문자는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설마 누가 아침 7시 반에 선생님 감사해요 이런 문자를 보내겠어요. 대부분 아파서 늦는다, 못 간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아까 카페 사장처럼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 사촌 누나는 그 국민학교 때 연탄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는데 우리 큰어머니께서 그 누나 들쳐업고 등교를 해서 6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도 공부지만 이런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학교도 염두에 두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